지금 많은 분들이요 만나시면 집값 부동산 얘기가 거의 주제의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요. 그만큼 뭔가 비상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다. 문재인 대통령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국회에 대해서 이제 협조 당부한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정부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는 국회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공천 받을 땐 1주택 서약을 해놓고 여당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다. 들여다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일해야 돼요. 자, 1주택 서약을 한 거는 당시에 집값 상승이 그 당시에도 심상치 않았어요. 총선 전에도. 그래서 한 가구, 주택 하나만 가집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에요. 실거주 한 채 정부 기조 거스르는 국회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 의원 41명이 부동산 92채를 보유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중 71%가 규제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등원전 내각 지도부 권고도 안 통했다. 통합당 역시 103명 가운데 40명 다주택자. 솔선수범 요구한 국민적 기대의 역행이다. 이래요. 지금 현실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국민에겐 한 채만 남기고 팔라면서 국토위, 기재위 의원 30%가 다주택자. 자, 국회 상임위가 18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토위, 부동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곳이죠. 그리고 기재위, 세금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면 관계자, 관계상임위입니다. 30%가 다주택자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서명운동인데요. 그 서명운동의 목적은 한 달 내로 집을 팔라. 이 서명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뭐 나와요.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지금 뭐 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30%나 다주택자. 지금 이렇게 오늘 많은 신문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심초사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채 가운데 한 채를 매각하는 것. 지난주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노영민 실장 비판 여론 커이자 청와대와 여당은 소갈이다. 청주 아파트와 서울 반포 아파트.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죠. 뭐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국회 상황 그리고 뭐 노영민 실장에 관련된 얘기까지 나왔어요. 부동산 정책,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정도면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상 최저 기준금리로 금리가 떨어졌고 계속해서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부동산 값이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더 줘야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값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예. 그 오르는 것이 이제 사회적 그 위화감을 야기하고 예. 어떤 뭐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야죠. 오. 그 막기 위해서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뭐 중과세 문제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예. 집값을 끌어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 이런 예. 것들은 저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찬동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집값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가장 많이 오르느냐 봤을 때 예. 서울 도심 그중에서도 강남에서 많이 오르는 겁니다. 예. 이것은 그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요가 예. 많은데 그동안 이 수요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 중과세라든지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지금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공급은 안 되고 수요만 많으니까 그 지역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예. 허용을 하면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지금요. 그런 판단 때문에 계속 예.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부작용이 계속 오래 가는 겁니다. 일시적인 어떤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 규제와 중과세로만 해결해서는 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는 게 이 공급,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된다. 도시 외곽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놔도 예. 강남 지역, 서울 도심지 지역의 예. 주택 부족 현상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필요한 지역의 주택 공급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지역, 도심 지역의 재건축을 쉽게 해서 집을 많이 짓게 하면 정부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뭔가 지적을 한 기사예요. 보시죠. 땜질식 핀셋 규제의 한계다. 단순하게 재정비를 좀 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땜질식으로 핀셋 규제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갔다는 겁니까? 여기 구체적인 예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의 이름들이 이래요. 투기 지역,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등등등. 계속 추가가 된 거죠. 추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되레 풍선 효과만 나오고 있다. 핵심 규제는 최대한 단순해야 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땜질과 땜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 부동산 예. 정책의 방법은 사실은 공급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 가장 간단한 그 경제학 원리인데 예.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재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높이면 돼요. 아, 높게 짓게. 도심에 예. 외국에 보면 다 그렇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예. 용적률을 높여서 하여튼 공급량을 늘리다 보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만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등 이 세금을 늘리게 되면 이게 또 시장의 매물 공급량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단기적인 현상이지만 예. 정부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사실 주거 안정이거든요. 예. 그 주거 안정의 방법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소유하고 그렇지 못한 분은 저렴한 임대료로 또 예. 지속적으로 임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면 또 임대 사업 등록자 이 사람들에 대한 또 혜택을 줄여요. 물론 이제 갭 투자에 대한 부작용이 예. 있었지만 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무 기간이 있고 8년 정도 의무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임대료에 대해서 동결 기준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무조건 잡으려고 할 필요가 있는지 굳이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예. 이게 토지공 개념과 또 연결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지 엘리가 그 예전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예.
마치 이것이 그 보유세가 강화되다 보니까 예. 집 소유한 사람도 이게 소유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2천만 원 내게 되면 월세로 한 200만 원씩 내고 국가에 자기가 월세로 사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부가 과연 이 주택 부동산 가격을 잡는 목적이 뭔지 예. 지금은 이제 의심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토지 공개념을 현실화한다는 이런 정책적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진짜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강구하는 것인지 따라서 이 세금 대책은 예. 사실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가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시 가격도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세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세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올라가고 있는데 예. 과연 이것이 적절한 주거 안전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영수 의원님,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정부의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밖의 지역,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 의도는 서울 지역에 있지 말고 수도권으로 나가서 집을 구하라는 취지잖아요. 자, 그거는 서울로 인구가 몰리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까? 어떻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지방개발 정책을 펴왔는데 예. 문제는 그거죠.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것만큼 편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예. 시키든지 이런 쇼핑을 하든지 모든 면에서 편리해야 거기 사는 것인데 예. 사실은 지금 계속 서울 강남에 이렇게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 강남과 똑같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 밖에 있으면 된다. 서울 밖이라도 서울 강남에 사는 것처럼 그만큼만 편리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죠. 교육만 하더라도 말이죠. 예. 좋은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옮겨서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옮겨서 예. 거기서 강남에서 교육시키는 만큼 서울 외곽이지만 충분히 편리해. 예.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예. 오히려 지금 현 정부 정책은 우수고등학교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지금 자사고 폐지 정책이죠. 예, 자사고 폐지 정책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서울 외곽으로 가가지고 애들을 서울 강남만큼 교육시킬 수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그런 직장이 있느냐 말이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좋은 직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 그쪽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판교처럼 제2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도 되고 교육도 되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판교만 하더라도 직장은 되는데 예. 과연 거기가 교육이 되느냐 이 부분 또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 정책도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또 내놓은 22번째 아니냐 뭐 이런 지적가 나오는데 지금 뭐 이번 주 내로 어떤 정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언론들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